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70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네, 17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7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왕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해 주실 삼공신 회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문서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누군지 바로 알겠죠? 왕자의 난으로 즉위를 한 임금이래요. 그래서 요 분이 삼공신과 함께 종묘사직 및 산천에 제를 올려서 충의와 신의를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공신은 개국공신,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정사공신,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도움을 준 좌명공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왕이 됐으니까. 네,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 태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경국대전을 완성을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는 9번째 임금인 성종입니다. 이 사람이 이룰성자를 받잖아요. 한 게 많아서 그래요. 경국대전 완성, 악학개번, 편찬 이런 것들 나오면 성종이에요. 초기 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들을 재교육했다. 이런 거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 길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거는 세조. 세조에 대한 설명이고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이 문화부라고 나오는 건 약간 고려시대 잔재 같은 건데 이걸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을 시켰다면 상당히 초창기 임금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것이 태종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사간원으로 언론을 독립시키는 이 모습이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었던 태종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간원이 이 언론 기능이 왕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한테도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한테 쓴소리를 해 라기보다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여기를 독립을 시켜서 힘을 실어준 다음에 어찌 보면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이런 신하들을 견제하는데 이 사간원을 같이 썼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 스스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감시를 그냥 받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간원을 독립시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왕권이 가장 강력했었던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했었던 이 태종이랑 이 언론의 독립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태종 이방원 때 되는 일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붕당의 폐위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세우는 건 이거 좀 후반 때 일이겠죠? 붕당 언급되는 거 보니까 영조 임금 때 일입니다. 17번에 4번이에요. 자, 1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요 인물이 함길도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서 되게 윗동네예요. 화살이 날아왔는데도 놀라지 않고 태연히 연애를 계속 즐겼다는 고사를 담은 야연 사준도입니다. 세종 때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로 활약했던 그는 문종 때 이런 걸 편찬을 하고 단종 때 좌의정 자리에 올랐는데 계유정난 때 살해가 되었다. 그럼 뭔가 단종을 위해서 보필을 하는 이런 중요한 직급에 있었던 신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김종서입니다. 김종서. 김종서하고 황보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김종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고려사전료 편찬을 통해서 이게 황보인이 아니고 김종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종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두만강 일대의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 바로 정답이죠.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게 하잖아요. 여진을 몰아내고 1번이 답이고요.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거는 요거 그 임진왜란 당시에 충주 지역이에요. 이거 신립장군이 하는 겁니다. 신립.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정벌에 나섰다. 이 효종 때네요. 효종 때 얘기고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거는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있고 고려시대 박위라는 사람도 있고요.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거 고려의 서희가 하는 거죠. 서희. 그래서 김종서에 대한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9번. 밑줄군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전하께서 예문관에서 옛 지편전의 직제를 분리해서 홍문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하셨다고 하네. 이제는 홍문관이 옛 지편전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지 경영관을 겸하고 경연이 활성화된다. 네, 홍문관을 만들고 경연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룡령이 설치가 되는 건 정조 때잖아요. 정조. 그래서 장룡령이 서울에도 있었고 창경궁 그 외곽에도 있었고 일부가 상당한 숫자가 수원, 화성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조. 백운동 서원이 사익을 받아서 소수서원이 되었다. 이거 그냥 헷갈리는 선지로 그냥 넣은 건데 막 안 외워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명종 때예요. 명종.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례가 완성되었다. 이런 거 만들어지면 여러분 성종이라고 했었죠. 뭔가 이 조선이란 나라의 통치 기본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게 다 성종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이 편찬이 되었다. 원래 경국대전이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리뉴얼을 한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새로 생긴 법도 있고 안 쓰는 법도 있고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후반부 임금일 거예요. 이거 영조가 하는 거예요. 영조.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효량전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세조 때 하는 겁니다. 성종에 대한 걸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0번 올라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소격서가 요사하고 허탄함은 이미 경연에서 다 아뢰었고 요사하고 허탄하다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상당히 뭔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소격서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자리예요. 이거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교 성리학을 독실하게 믿는 이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유교, 성리학 이외의 것들은 다 사특한 것처럼 보이겠죠? 불교도 싫어하고 도교도 싫어하고 그런 무속 신앙 같은 거 다 싫어하고 그런 거에 같은 라인에서 왜 도교 같은 이런 신앙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에 국가의 예산과 시간을 써야 되느냐? 이거 낭비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면서 소격서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격서가 있었던 자리를 소격동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경복궁 옆에 그 삼청동 일대를 소격동이라고 해요. 이 조광조가 나오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중종 시기인 것 같아요. 중종 임금 시기. 신광안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광조가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이다. 현량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주로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탐구 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호포제를 실시한 배경을 조사한다. 이거는 호포제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이거 흥선대원군 때 가야시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기해 예송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파악한다. 예송이라고 나오는 거 한 시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효종이 죽었을 때의 현종 임금 때,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피가 죽었을 때 상복을 뭐 몇 년을 입느냐 이거를 가지고 싸웠던 예법 논쟁입니다. 요건 현종식이네요. 중종 때 살인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들 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3번이 가장 적절한 탐구 주제가 되겠네요.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찾아본다.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긴 한데 이거는 선조 임금 때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이거 숙종 때 있었던 일이죠. 장희빈, 인현왕후 나오는 이런 사건들. 네, 그러면 20번의 중종 시기로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1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홍계남이 당초 의병을 일으켜서 흉적을 쳐서 화를 쏘아 마치고 벤 수급이 매우 많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고경명과 조헌이 있어서 모두 나란 일에 몸을 바쳐 죽을 자리에서 죽었으니 가히 그 명성에 걸맞는다고 말할 수 있다. 쇠미록이라고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아서 이거 관련 전시도 막 많이 했었어요. 이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거는 뭐냐면 적군의 침입, 약탈, 의병장의 활동, 피란민의 참혹한 생활, 이거 임진왜란의 일기 같은 겁니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야. 우리가 흔히 임란이라고 부르는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약간 상비군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임진왜란 이전까지 거의 한 200년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시로 군대를 두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훈련도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이 전쟁이 초반에 우리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자각을 하게 되고 훈련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왕이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란하는 거는 이거는 병자호란 때 얘기고 송시열,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는 건 이거 다음이잖아요. 피난 다 끝나고 삼전대 굴욕 다 끝나고 나서니까 아니죠. 이건 효종 때예요. 국방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신설이 되는 거는 이거는 중종 때인데 삼퍼외란이라고 좀 초창기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아니고요.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누구랑? 일본이랑 개해 약조가 체결이 되는 거는 세종 때 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걸로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홍계남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조헌이라는 사람은 종종 나와요. 의병장의 이름입니다. 이런 게 언급이 되면 주로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21번에 1번. 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화유산 문제는 뭐 아니면 좀 도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사찰 문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 산사를 찾아서 산사 여러 개 묶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가 됐죠. 대표적인 특징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나다라마 연결된 거 한번 볼게요. 법주사, 5층 목조탑 내부에 부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가 있다. 팔상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그냥 기억해 주실게요. 영주 부속사. 굉장히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영주 부속사. 대흘림 기둥에 주심보 양식으로 축조된 무량수전이 있다. 이거는 이 무량수전 이거를 주제로 한 책이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잖아요. 무량수전 대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달을 볼게요. 안동의 봉정사.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있습니다. 딱 그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합천의 해인사. 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찰이죠. 이것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거법에 의해서 하나밖에 안 남기는 해요. 무구정광 대다란역이 발견된 3층 석탑이 있는 데가 순천 서남사가 아니에요. 순천 서남사가 아니라 이게 발견된 3층 석탑은 불국사에 있습니다. 불국사.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거. 거기 안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측천무 때 글자가 발견됐다는 이 5번이 잘못 연결돼 있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군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수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나는 박납의 폐단을 막아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곡물을 현물 대신에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납부한다. 대동법이네요. 대동법. 특산물로 납부를 하게 했더니 귤을 납부해 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귤을 가져가도 이거 너무 하등 품질이다 하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오케이를 받을 수 있는 중간 업자가 껴서 돈을 좀 웃돈을 주고 이 사람이 귤을 구해서 납품을 하면 또 이게 세금으로 납부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빼먹는 게 있었겠죠. 대신 납부하는 박납을 하면서 원래는 그 귤 한 뭉치를 사는데 뭐 한 10,000원이면 됐다고 하면은 박납업자를 끼면은 뭐 갑자기 30,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과 그 중간에 박납업자가 조금 많이 떼먹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세금을 막 더블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로 특산물로 내냐, 모두 똑같이 고른 품질로 낼 수 있게 쌀, 나중에 혹은 돈 이렇게 균일하게 이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걸로 다 통일해가지고 내자. 이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자, 그러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쌀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해청이라는 쌀이랑 관련된 관청에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기억이 없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는 거는 대동법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거 영조가 했었던 균역법 때문에 여기 군대 대신에 뭐 내는 거 있었잖아요. 군포를 50%를 삭감을 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게 바로 이 균역법이었는데 그러면 2분의 1이 지금 구멍이 나잖아요. 세금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주들에게 조금 더 받는 결작을 했다더라. 자,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인데 디귿이 맞는지 봐야겠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원래는 특산물을 겸해서 지역의 어떤 물건을 세금 겸 필요한 물건 수급 겸 나라에 바치는 거였는데 이제 쌀로 통일을 하니까 이런 걸 구해다 주는 중간 상인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관청에 뭔가를 주로 공급하는 업자가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공인이고요. 이 공인이 나중에 조선시대 완전 후반으로 넘어가면 도고라고 하는 상인으로 또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성장을 또 하게 되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어장세, 선박세 등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종의 기타 등등 잡세를 거두어서 균역법으로 마이너스 나는 재정을 메꾸려고 했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이 균역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자, 23번의 대동법에 대한 거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하 우리나라의 습속은 예로부터 신분에 따라 등용하는 것이 원칙에 있었습니다. 서얼들은 적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면 블라블라블라. 서얼이 뭔가요? 서얼. 서얼은 첩의 자식, 첩의 자식입니다.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는 거죠. 첩의 신분이 좀 양인이다. 그러면 서자. 아니면 그 집의 종이다. 천민이다. 그러면 얼자. 얼자가 좀 더 나쁜 거죠. 이거는 정실 부인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름 뭐 일부 일처라고 하는 제도의 경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첩의 자식들에게 굉장한 핸디캡을 부여를 한 거예요. 첩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길이 좀 막혀 있었죠. 아무리 똑똑하고 난다긴다 해도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냥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뭔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서얼들도 나의 신하인데 그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부도 펴지 못한다면 나의 허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어서 이동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를 등용하려는 내 결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 정조입니다. 정조라는 임금이 이 법을 깨버려요. 그래서 서얼 허통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규장각의 각신들을 돕는 검서관이라는 관직을 신설을 하면서 검서청을 두는데 거기에 임용했었던 초반 4명이 전부 서자예요. 여기서 이름을 아는 익숙한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동무, 박제가, 유득공. 나중에 실학자로 명성을 떨치는 대학자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조 아니었으면 벼슬 못했겠죠.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시도했었던 정조 시기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보면 되겠네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가 시행되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죠. 이 왕권이 강력했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 태종이랑 세조 때 이걸 했었습니다. 태종이랑 세조. 거중기를 활용해서 수원화성이 축조되었다. 그쵸? 정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2번이 답이네요.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는 거는 숙종 때입니다. 숙종. 이건 숙종.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고종 때인데 이걸 주도했던 거는 흥선대원군이죠. 삼종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종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요거 철종 때 일입니다. 철종. 그래서 정답 정조 때 걸로 2번 찾아주시면 돼요. 자, 2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김화진 등이 아뢰기를 만상과 송상이 함께 수많은 가죽을 마음대로 밀무역을 합니다. 만상이랑 송상이 나오네요. 이거 나름대로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거상으로 성장을 하는 사상들인데 국가에 소속된 뭔가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일종의 이제 개인 기업체들이 성장을 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 조선시대 후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거, 조선시대 후반 모습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채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덕대, 광산 개발과 관련된 건데 조선 후반에는 이런 게 허락이 되죠. 본격적인 광산 경영자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조선 후반 맞아요. 병란도에서 교역을 하는 송나라 상인. 좀 생뚱맞죠? 병란도라고 하면은 송나라라고 하면은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2번은 고려시대네요.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나오는 거 조선 후반 맞고요. 포구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중개하는 여각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조선 후반 맞아요. 상업이 활성화되고 있죠.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도 후반 되면 볼 수 있어요. 그전까지는 주로 곡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돈이 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25번에 혼자 고려시대 들어가 있는 2번 골라주시면 돼요. 26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모둠은 열하일기에서 여기서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열하일기 상공업의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한 요 인물 박지원이네요. 박지원. 열하일기 박지원. 자, 옳은 거 골라봅시다.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증명했다라는 뜻이죠. 진흥왕은 이 신라의 왕이잖아요. 북한 산비 지금도 우리 옛날에 국보 3호라고 아마 외우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라실에 있죠. 이 김정입니다. 그 북한 산비는 비석인데 비석의 글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금석학이라고 해요. 유명한 금석학자기도 했고 나중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개발을 하는 사람이죠. 이거 추사 김정희가 하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는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육. 주로 선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하였다.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수원. 이 사람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는 게 박지원이 했었던 대표적인 일이죠. 호질 같은 거, 양반전 이런 거 만드니까 국어 시간에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4번이 답이고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대동여지도 완성하는 거 김정호죠. 김정호. 자, 26번 박지원 설명으로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7번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거는 이걸 한 번이라도 봤다면 쉬울 것이고 완전 처음이다. 그러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이런 그림 문제는 대체로 쉬운 게 많이 나오죠. 자, 작품으로 옳은 것은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 힌트 1번 호가 나오네요. 호. 단원 땡땡땡 김홍도잖아요. 김홍도. 김홍도. 김홍도의 그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막 오마주도 되고 엄청 많이 나오죠.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김홍도의 씨름이라고 하는 풍속화가 1번에 바로 나오고 있고 2번은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정선의 금강전도. 이것도 조선시대의 풍속화가인데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파적도라는 그림이에요. 김득신. 그리고 4번도 김홍도랑 같이 가장 유명한 풍속화가 중에 한 명이죠.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이고 5번은 여기 언급된 그의 스승 강세황의 그림이네요. 영통동구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김홍도 걸로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좀 어렵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여기에 있었던 걸 고르면 되겠네요. 순무영에서 정족산성의 수성장 양헌수가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양헌수 장군이라고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군사가 잠입한 사실을 적절히 알지 못했다. 블라블라블라. 일제의 총탄을 퍼부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정족산성 양헌수가 싸웠던 큰 대승을 거두었던 이 전투는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이 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연도를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병인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 병인양요뿐만이 아니라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리고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갑자기 쓱 평양에 나타나서 난동을 피우는 것도 이 병인년이에요. 우리가 이 배를 가라앉혀 버렸죠. 그래서 일어난 게 뒤의 사건이에요. 이거. 미국 배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죠. 미국이랑 우리가 전투를 하는 거 이거는 신미양요. 연도를 막 굳이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병인양요. 이 병인년에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요. 이 뒤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미양요가 터지는 건데 연도만 따졌을 때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구한말 시대로 들어가면 이게 막 그 앞선 시기 일들은 그래도 막 몇십 년, 몇백 년의 듬성듬성한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100년 안에 뭐 1년 안에도 막 다다다다다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연도를 외우려고 하면은 조금 더 머리가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요 운요호 사건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개항을 하잖아요. 1876,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어요. 그 전날이니까 1875년이에요. 사이에 못 들어가고 이거 뒤에요. 우리 신미양요 터지고 나서도 문을 안 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아무 하고도 교역 안 하고 있었는데 요거 때문에 일본이랑 교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이에 못 들어가고 뒷시기에 나오는 게 맞겠죠. 연도를 모르더라도 프랑스랑 미국이랑 싸우면서도 개항을 끝까지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항을 하게 되는 사건이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단 얘기예요. 연도를 몰라도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에 도구를 시도하였다. 일단은 요게 답인데 이게 요 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868년에. 자, 병인양요가 터져요. 어쨌든 병인양요 때 우리가 이기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도망가면서도 조선이라는 듣보 나라한테 뭔가 졌다는 사실이 지금 인정이 잘 안 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는 이 강화도 그쪽에 있었던 의궤, 외교장과 의궤를 다 가져가죠. 약탈을 해가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쟤네들하고는 상종도 못할 놈들이다 찌찌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지 않겠다는 이 뜻을 더 견고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서양 나라들은 우리하고 어떻게든 교류를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체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마인드로는 어떻게 해야 저 흥선대원군의 마음을 좀 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은 조상을 모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하나 팁이 있다.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구를 해서 뼈를 인질로 삼으면 아마 우리 말을 들어줄 거다 라고 누가 엄청나게 희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야밤에 남현군이라고 하는 이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예요. 오피르트라는 독일 상인놈이 여기를 도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져가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자리가 굉장히 명당 자리라서 옛날에는 명당 자리를 밤에 와가지고 무덤 자리를 훔치는 그런 이상한 사건도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무덤을 쓰면서 흥선대원군이 혹시 누가 무덤을 팔까봐 여기 염려를 해가지고 관을 그 나무 관 주변에 석회를 부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관을 있는 자리를 팠는데 거기에 석회가 덮여 있으니까 삽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뭐 한 100명 끌고 도굴하러 갔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 석회 관을 깨지를 못하고 날이 밝아와가지고 도망을 그냥 가버려요. 무덤을 그냥 열어놓은 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죠. 남의 아버지 무덤을 지금 파헤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흥선대원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야, 얘네는 진짜 엄마 아빠도 없는 애들이구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냐. 진짜 지독한 놈들이다. 상종을 말아야지. 이걸 더욱더 견고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으로 쓰는 거예요. 앵간한 걸로 우리가 꿈쩍도 안 하니까 미국도 이런 무리수를 쓴 거죠. 신미양요라고 하는 무력을 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역을 하자고 약간 협박하러 온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나머지 거 볼게요.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로 개항을 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 뒤에도 이 뒤에가 되어야 등장을 하는 건데 병인양요 끝났을 때도 문을 안 열어서 신미양요가 터진 건데 어떻게 이 사이에 외국인 고문이 올 수가 있겠어요? 이 사이에 못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지워주세요. 아님 이거 나중에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80년대 넘어야 돼요. 1880년대에.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같은 논리예요. 우리 지금 이 병인양요 끝나고 요 사이에 신미양 터지기 그 전에 문을 막 겹겹이 닫고 있는데 무슨 영국과 러시아가 내려와요. 이것도 여기 뒷부분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지워주세요. 황사영이 외국 군대에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거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나중에 병인연료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해 이전이에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순조가 등극했을 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박해를 시작을 했었던 그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연도로 외우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 안 읽어도 바로 그냥 2번 찍으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연도를 좀 몰라요. 아니면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주셔도 풀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28번에 2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29번.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빙사 보니까 딱 봐도 외국인 같은 사람 지금 들어가 있고 영어 신문 같죠? 내용이. 자,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에서 발행된 여기 신문에 보니까 1883년에 보빙사의 사진이 실렸다. 전권 대신 민영익과 부 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땡땡땡땡의 체결로 미국 공사가 부임을 하자 이거 그럼 미국이랑 맺은 조약 아니겠어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883년에 이 신문 기사가 생겼다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조약을 체결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이랑 서양 국가랑 처음 맺은 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여기에 처음으로 뭐가 실렸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너네랑 어떤 외교적인 약속을 맺었는데 나중에 너네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은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뭔가를 맺는다면 우리도 그 조건으로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같이 적용하게 해주는 뭐 그런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이러면 우리는 여기에만 요만큼 뺏길 거를 이 최혜국 이 대우를 맺은 데하고는 여러 개 똑같이 다 뺏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뢰를 최대한 추구하려고 했었던 미국의 어떤 성격이 보이는 조항인 것 같아요. 요거를 처음으로 규정을 한 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1번이 답인데 옳은 건데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볼게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을사늑약입니다.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니까 한참 뒤의 일이네요. 한참 뒤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보통 천주교라고 하면은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 뒤에 한 4년 정도 있다 맺어지는 프랑스하고 맺은 조약에서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아니고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건 1904년쯤인데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그 즈음에 일본이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자기네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이상한 조약들을 막 맺기 시작을 해요. 그중에 재정 고문, 경제적인 거를 관리하는 그런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파견을 해요. 메가타하고 친일 고문이었던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 고문을 둘 수 있는 고문 정치를 갑자기 우리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온 메가타가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참 뒤에 엄밀히 따지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거의 직전에 맺어지는 조약이에요. 5번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강화도 조약이죠. 미국이랑 맺은 게 아니고 일본한테 했었던 첫 번째 그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30번 보겠습니다.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최초의 우체국이에요. 우정총국. 일부 급진 개화파가 여기서 이미 힌트는 다 나오는데 이걸 일으켰다.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는 개혁 정각을 발표했는데 3일 만에 실패하고 김옥균 주요 인물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3일 천하라 그러죠. 이거 갑신정변이네요. 이 사건은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1884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집강소가 설치되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이네요.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수신사가 파견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거 우리 일본에 파견했던 거예요. 강화도 조약이랑 연결된 거고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을 하는 게 한성조약입니다. 3번이 맞는 얘기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는 거는 요거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된 건 요거 2년쯤 전에 이모군란이었죠. 그래서 갑신정변 내용으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1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또 참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였을 텐데 보통 궁궐의 속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3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돈덕전으로의 초대. 이게 좀 최근에 복원된 건축이라서 이런 문제가 가끔 왕왕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 문화유산이 최근에 다시 만들어졌거나 복원됐거나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한능검에 조금 유리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유네스코가 등재됐다, 뭐가 새로 뭘 했다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문제가 나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수능이 아니잖아요. 너무 지엽적인 걸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의 진짜 목적은 한국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는 상식선을 시험을 하는 거니까 옛날 것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 얘기도 나오고 특히 문화유산 파트는 리뉴얼이 되게 자주 되죠. 유네스코가 새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음번에 나오겠죠. 이거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화유산이나 한국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것이 좀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돈덕전으로의 초대. 돈덕전이 재건이 되어서 전시관으로 개관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궁궐,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궁궐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돈덕전이라는 이름에서도 힌트가 매우 많이 나와요. 돈덕전은 요 궁궐 안에 지어진 유럽풍 외관의 건물로 고종의 즉위 40주년 행사를 열기 위해서 건립이 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땡땡땡으로 거처를 옮긴 뒤부터 고종은 중명전을 비롯한 서구식 건축물을 지어서 근대 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했다가 경복궁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와서 나라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런 거 해요. 여기는 정동에 있는 덕수궁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덕수궁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시기적인 특징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쳐낼 수 있는 궁궐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번이 답인데 이 너무 어려웠죠? 이 미소공동위원회 자체 아예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 덕수궁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덕수궁에 가면 이 돈덕전에 가기 전에 파르테논 신전처럼 생긴 석조전이라는 건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덕수궁 미술관이 또 있습니다. 이 석조전에서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이 되고 나서 광복은 45년인데 우리나라가 생긴 거는 48년이에요. 그러면 45년에서 48년 사이에 3년 동안 우리가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출발할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정 들어오고 북쪽에 소련 들어오고 우리를 좀 중재시킨다고 미국이랑 소련이 뭘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유엔에다가 미국이 우리 문제를 던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투표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총선거를 하고 남한 따로 북한 따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중재를 하려고 했었던 미국과 소련이 2번에 걸쳐서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거를 합니다. 그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었던 건축이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전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덕수궁 내부에 있는 건축 석조전에서 이거 했어요.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렸다. 머릿속으로 서울 지도만 살짝 떠올려 주시고 사실 이 덕수궁도 조금 서쪽에 치우쳐져 있기는 하는데 더 서쪽에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경희궁이 있습니다. 경희궁. 이거는 경희궁 얘기예요. 일지에 의해서 창경원으로 격화된 거는 창경궁이겠죠. 이건 창경궁.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했다. 이 정도전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초창기 궁궐이겠죠. 최초의 궁궐입니다. 경복궁 얘기입니다. 경복궁.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세운 것은 경복궁 옆쪽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창덕궁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창덕궁. 여러분 이 문제로 서울의 5대 궁궐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종종 궁궐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1번에 1번으로 정답 덕수궁에 대한 거 찾아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 가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 윤희순. 경기도 구리 출신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이 터졌을 때 안사람 의병가를 창작을 해서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섰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이 가라는 의병 당시에 이게 무슨 의병인가요? 고종의 강제 퇴위하고 군대 해산이 나오는 시점은 1907년 정민년입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돼요. 고종은 여기에 도장을 찍지도 않고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거에 오케이 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우리 외교권 다 뺏기고 이게 너무 억울했던 고종이 틈틈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되는 만국 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또 보내요. 헤이그 특사라고 외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이 특사를 보낸 거를 일본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요 1907년에 일어났던 요 사건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이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최익현이 태인에서 궐기하였다. 이거 을사의병이고요. 이건 을사의병이에요. 정미의병 이전이에요.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거는 을미사변 터지고 나서 있었던 을미의병 때 일입니다. 그때 고종이 됐어 이제 그만 해산해라 해가지고 해산을 또 하죠. 민종식이 이끄는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것도 을사의병 여기랑 같은 때 일이고요.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국권을 반환해라라는 건 국권을 이미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910년 이후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국가의 권리를 다시 달라는 거니까. 이건 1912년쯤에 임병찬이라는 분이 하는 거고 독립의군부라는 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고 의병부대가 연합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지도부들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이게 좀 실패를 하게 되죠. 이게 됐으면은 13도 창의군이란 이름으로 됐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요게 실패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일제강점기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미의병에 대한 거는 요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군대가 해산을 하면서 이 정미의병의 성격은 해산된 군대가 여기 조금 들어오면서 화력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도 이때부터 정미의병은 그냥 일반적인 의병 전투가 아니라 약간 전쟁처럼 규모가 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 부대라고도 하고 약간 전국 단위에 우리도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었던 거죠. 정미의병 얘기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에 5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문제 풀겠습니다.